은퇴 후에 연락 하나 없던 직장 동료에게 어느 날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바로 딸 결혼식 청첩장이라는 카톡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래도 오래 만났으니까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해야겠지. 이처럼 은퇴 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경조사에 꼭 참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받은 게 있었으면 당연히 은퇴 후라도 갚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경조사는 상부상조인 만큼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은 곳에는 문상을 가도 정작 정승이 죽은 곳에는 문상을 가지 않는다. 정승이 죽으면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은퇴하고 나서 막상 경조사에 이곳저곳 참석하면 의미 없는 과거 얘기만 떠들고 있는 그 자리도 싫어지고 집에 돌아와선 허탈한 마음만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계산적으로 무자르듯 계산하면 주변에 적이 많아집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 자신의 인간관계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하면 경조사에 가지 않는 이유와 함께 은퇴 후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는 굳이 경조사에 가지 않는 이유. 은퇴하면 다니던 직장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평생 함께할 것 같았지만 퇴직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내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은 동반자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은퇴 후에는 지금 현실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야 내 마음이 편합니다. 과거에 쌓아놨던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경조사를 다 챙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경조사 때 사람 많이 오는 거를 자랑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경조사가 끝나는 순간 어차피 각자 바쁜 생활로 돌아갑니다. 또한 초상집에 손님 없다고 속으로 비웃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함부로 경조사에 가면 안 됩니다. 조문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에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슬기로운 노년분들은 받은 만큼 계좌로 보내고 간단히 문자를 남기며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오래 만났으니까 이왕이면 경조사에 가는 게 좋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꼭 전해드리는 인간관계 조언이 있습니다.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이 더 많다. 은퇴 후에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인간관계 인생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책 곁에 두고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쓸데없어지는 두 가지. 하나, 관계를 잘라내는 것보다 이어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사람 숫자가 나의 지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관계를 단단히 다지기보다 우선적으로 관계를 늘리는 데 집중했고, 그렇게 형성된 많은 관계들에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몸은 하나인데 아는 사람은 여러 명이다 보니 깊은 관계는커녕 1년에 한 번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관계를 만드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정말 소중한 주변 사람들이 내 곁을 많이 떠나게 됐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힘들거나 지칠 때 연락할 사람 하나 없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면 잘 맞지 않는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애써 유지하기보다 과감히 잘라내는 게 맞다. 행복한 삶을 위해선 인맥의 양보다는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 둘, 잘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 인맥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함께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참 부질없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대단하고 잘 나가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의 자랑거리였다. 너 그 사람 알아라고 하면 나 어제 술 한잔 했지 라고 자신있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유독 좋았다. 그러나 환경이 다르고 수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면 처음 한두 번은 서로가 신선하게 만날 수 있다 쳐도 그 만남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정말 힘들다. 나중에는 무리가 되는 돈을 쓰면서까지 그 사람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유지했는데 지금 그 중에 연락을 아직까지 하고 지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함께 있을 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불편한 사람들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는 함께할 때 비로소 나다워질 수 있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자. 은퇴 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까내리는 사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까내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을 까내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위로 올라서려 한다. 자신이 당하는 건 못 참아 하지만 남을 희화화하고 상대방에게 저지르는 무례는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반드시 걸러야 한다. 계속 옆에 두면 모기처럼 나를 짜증나게 괴롭힌다. 반면 평생 갈 사람은 절대 남을 까내리지 않고 오히려 남을 높여준다. 자신이 돋보이기보다 상대방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이런 배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준다.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 평소에는 안 그런데 화가 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갈등이 없을 땐 더없이 평화롭지만 갈등이 생기는 순간 맹수로 변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폭탄과 같다. 화가 나는 순간 오히려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감정을 배설해버리고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다.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사과를 할 때는 꼭 이런 말을 덧붙인다. 미안, 내가 화나면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해. 다 큰 성인이 본인 감정 컨트롤 하나 제대로 못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 반드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화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은 게 아니다. 다만 상대를 그만큼 배려하고 아끼기에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이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갈 사람들이다. 세 번째, 끝인상이 별로인 사람들. 첫인상이 좋은 것보다 끝인상이 좋은 게 중요하다. 첫인상은 누구나 속일 수 있지만 끝인상은 절대 속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입사를 할 때와 퇴사를 할 때의 태도 차이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다. 입사 전에는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니 간절한 척, 뭐든지 다 하겠다는 척하며 들어왔지만 퇴사할 때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거나 아나무인격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다. 이는 비단 회사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된다. 관계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처음의 가식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처럼 끝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딜 가든 마무리가 좋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첫인상만큼 끝인상도 좋은 사람이나 첫인상보다 끝인상이 좋은 사람들은 평생 옆에 둬야 할 사람들이다.
처음에 좋았던 인상이 가식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곁에 두면 분명 나에게 좋은 에너지와 영향을 준다. 네 번째, 아부하는 사람. 부담스러울 정도로 좋은 말 예쁜 행동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아부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분명 당신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럴 확률이 높으니 원하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그걸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체가 의문스러운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앞뒤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행동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선 당신이 아닌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봐라. 가식적인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구분된다. 다섯 번째, 작은 이익에 예민한 사람. 평상시에는 친절하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일에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손해가 아닌 이익 앞에서 더 예민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큰 이익을 앞두고 크게 뒤통수 맞기 전에 작은 이익에 눈 돌아가는 사람을 멀리하자. 그 작은 이익으로 당신을 쉽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큰 걸 보지 못하는 소인배들은 절대 같이 갈 필요가 없다. 여섯 번째, 대책 없이 착한 사람. 너무 착하다 보니 온갖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스스로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하는데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승낙하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예전에 직장 상사가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착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을 떠넘겨줘도 자기 할 말을 못하고 다 받아왔다. 그 몫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왔고 서로가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하다 보니 관계도 좋아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함께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와 일을 아예 망치기도 한다. 일곱 번째, 갑질당했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 갑질당했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본 적이 별로 없다. 발레 파킹하는 분에게 본인이 차키를 던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느끼기에 불편함과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건 갑질이다. 식당에서 사장님에게 말없이 휘휘 손짓을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건 갑질이다. 이처럼 뭐만 하면 습관적으로 갑질갑질하는 사람들은 내로남불이 일상이며 언제든 자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불합리한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 느껴지면 한순간 어이없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하자.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이 많은 세 가지 이유. 관계를 칼같이 끊어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어떻게 저렇게 칼같이 끊어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냉정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그런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미 많이 기다렸다. 주변에 칼같이 관계를 끊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은 모르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 만약 상대방이 그 게이지를 계속해서 건드리면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더라도 그 선이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방이 확실하게 선을 넘었다 싶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럼 신호를 줘야지. 왜 신호도 안 주고 자기 혼자 참고 자기 혼자 정리하냐라고 하지만
지극히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줄 신호는 없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손절당했다면 섭섭함을 느끼고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내 행동과 말에 문제는 없었는지 돌아보자. 둘째, 더 이상 다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데이고 다쳤다. 정이 많아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저 이용만 하거나 그 호의나 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알고 지냈으니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러면서 더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독한 마음을 갖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번에 끊어내는 것이다. 나만 애쓰는 관계가 지속되면 더 힘들어지고 지칠 걸 너무나 잘 알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계를 끊어낸다. 셋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너무 많은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먼저 준다. 그게 물질적이든 감정적이든 바라지 않고 주더라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게 된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많아지면 스스로를 지키기 힘들어진다. 이미 지켜야 하는 관계, 줘야 하는 관계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또 스트레스까지 받는 게 너무 힘드니 그렇게 관계를 한순간에 정리하는 것. 관계를 한 번에 끊어내는 사람이 냉정하다고 너무 섭섭하다고 툴툴거리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에게 무례했거나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명심하자. 좋은 관계는 서로의 배려와 존중 속에서 만들어진다. 남에게 퍼주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4가지 방법. 하나, 부탁을 못 들어줘도 괜찮다. 남에게 퍼주고 정작 자신의 몫은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면 미안하니까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내서라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내가 많은 걸 퍼주더라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걸 주지 않은 데 대한 섭섭함을 표시할 수도 있다. 남에게 퍼주는 인생을 살면 정작 나에게 남는 게 없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벅차고 힘들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퍼줄 필요가 없다. 둘,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티를 내야 한다. 남에게 이것저것 퍼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무례하고 자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데 대해 섭섭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냥 허어웃고 넘긴다.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격없는 무례함에는 응당불편함을 표출해야 하고 선 넘는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셋, 남이 아니라 나를 챙겨라. 남의 인생을 도와주고 그 인생이 잘 되도록 퍼줘봤자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다. 일을 그렇게 하면 경력이라도 쌓이고 경험이라도 쌓이지. 인간관계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물론 남을 챙기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베풀어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우선이어야 한다. 상대방을 챙기더라도 내 중심은 확실해야 한다. 내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퍼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넷, 날 싫어하는 사람은 그대로 둬라. 상대방이 날 싫어할까봐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추고 무조건 퍼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싫어한다. 너무 친절해서 가식적이야. 쟤 너무 다 맞춰줘서 별로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까내리고 싫어할 이유를 만든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맞춰주며 나를 잃을 필요는 없다. 날 싫어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시간에 나를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은퇴는 인간관계의 끝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렇기에 은퇴를 계기로 해서 인간관계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 중심에는 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나의 진심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누구와 같이 있을 때 편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경조사는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돈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시간은 내 것으로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작은 하루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힘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를 읽고 올해 80대가 된 한 어르신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늙는 게 슬픈 게 아니고 아픈 게 슬프네요. 누구나 그렇듯이 골골거리면서 100세까지 살기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건강 수명이 길고 다른 사람은 짧을까요? 2023년 미국의 보건 시스템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대부터라도 운동과 같은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18년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 습관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더 커집니다. 하지만 운동이나 영양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80 전에 꼭 알아야 할 인생 조언 7가지를 30년 이상 노인 정신의료에 종사해 온 전문가의 책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인생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화 예방법이다. 고령이 되면 건강을 위해 놀고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령자가 검소하게 사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어서 연금으로 노래방에 가도 되는 거야? 괘씸하다라는 등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 나가 놀아야 전두엽이 자극을 받습니다. 즐겨야지 면역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인들은 더 놀아라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젊은 사람이 스포츠카를 타고 돌아다니면 부모가 잘 사는가 보네라며 쳐다보고 말겠지만 고령자가 그렇게 하면 떨떠름한데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70대는 당당해야 합니다. 70대란 아주 노쇠해서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는 한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여러 가지에 잘 어울리는 세대입니다. 사치를 해도 잘 어울리고 정장이나 캐주얼 패션 모두 잘 어울리는 나이입니다. 또한 70세를 지나면 다양한 세계를 즐길 수 있고 선택지도 넓어지게 됩니다. 가령 모자나 안경 또는 스카프나 머플러를 활용해 자기 나름의 세련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어도 어울리지 않아서 포기했던 소품들이 70대가 되면 의외로 뭐든지 잘 어울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적극적인 70대가 돼야 합니다. 세련미를 남들이 알아줄 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의 보람도 커지게 됩니다.
70대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피곤하기만 해서라며 집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나이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어울리고 바의 카운터에 홀로 앉아있는 것도 멋지게 어울리는 나이입니다. 남녀 불문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경마장도 어울립니다. 이렇게 계속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차츰차츰 발견됩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돈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여태껏 돈 버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부턴 나를 위해 써보세요. 두 번째, 70대가 돼서 단번에 늙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 최근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등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차츰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0대라면 현역 대장기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70대에 단번에 노쇠해버린 전형적인 사람은 은퇴 후 모든 활동을 한꺼번에 그만둬 버린 사람입니다. 지금껏 죽도록 일했으니 퇴직하고 이제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고 싶다고 퇴직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 생활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생각 없이 퇴직해버리면 단번에 노쇠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면 매일 그 나름의 지적 활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있고 다양한 일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만 있으면 그러한 뇌 활동이 없어지게 되고 치매가 될 위험만 높아질 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아무리 사무직이라 해도 통근하다 보면 생각보다 신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70대가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 한 달쯤 후에는 운동 기능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립니다.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치회 일을 할 수도 있고 아파트 관리 조합의 관리인, 취미 모임에서 직책을 맡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역시 퇴직 후 사회 참여로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느끼는 것이 현역 의식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70대가 됐다고 새삼스럽게 은퇴한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현역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70대의 갑작스러운 노쇠를 막아줄 것입니다. 자신을 은퇴사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신입사원이라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70대에 오는 가장 위험한 신호 한 가지. 지금의 70대는 원기왕성하다고 해도 이 나이대만의 위험도 많이 안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위험이 의욕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40대, 50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누워 지낸다고 해서 그 즉시 뇌 기능과 다리, 허리가 쇠퇴하진 않지만 70대가 그렇게 한다면 곧바로 노쇠해버립니다. 70대는 의욕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요양 서비스 대상이 되어버리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고령자들이 알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대가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의욕 저하가 진행되어 활동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흥미를 갖지 못해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외출도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의욕 저하야말로 노화의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질병과 부상을 계기로 늙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의욕이 감퇴하는 것이 요인이 되어 갑자기 늙어버립니다. 이러한 의욕 저하가 현저해지는 때가 바로 7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80대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70대에 얼마나 의욕 저하를 막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끔 길을 걷다 혼잣말로 힘이라고 외쳐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70대는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최후의 기회다.
인생 100년 시대의 길고 긴 노화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70대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80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70대를 어떻게 지내느냐가 그 열쇠가 됩니다. 70대 전반까지는 치매에 걸리거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 10%가 안 됩니다. 다치거나 큰 병을 앓지 않는다면 50대, 60대 때처럼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최종반의 활동기인 70대를 확고하게 의식적으로 보내야지 뇌와 몸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시기도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로 연착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화를 두 시기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70대를 노화와 싸우는 시기로 하고 80대 이후를 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서봤자 노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80대 이후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가 와도 계속 젊게 살고 싶다고 싸워봤자 결국은 좌절감에 시달릴 뿐입니다. 85세를 지날 무렵부터는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때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80세가 넘게 늙어버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큰 병으로 생명을 잃지 않고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이 천수를 완수해가는 도중에 늙음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한편 70대에는 사람들이 보다 활기차고 아직 노화와 싸울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70대에는 효과도 있고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80대가 되더라도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생활의 질도 유지하며 신체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정신 상태도 또렷하게 살고 싶다면 70대를 어떻게 보낼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의 하루하루 노력이 80대 이후 삶의 본질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내가 결정합니다. 노화도 내가 결정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5번째, 다이어트보다 먹어도 살찌지 않는 체질을 되찾자. 중년, 고령 이후에는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먹는 것을 조절하여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왔듯이 현실에서는 중년, 고령 이후의 몸에는 영양 부족이 오히려 나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부족한 것을 더해준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애당초 이 나이 때의 다이어트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악순환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지방이 붙기 쉬운 몸이 된다.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은 그 반대로 지방을 저장하기 쉽게 바뀝니다. 식사 제한으로 영양 부족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적은 에너지라도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기능이 있기에 산속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바다에서 표류할 때도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이어트를 해서 최소한의 칼로리를 최대한 흡수하는 체질이 되어버리면 칼로리가 조금만 초과해도 쉽게 리바운드해 버리게 됩니다. 즉, 지방이 붙기 쉬운 몸으로 자기 개조를 하는 셈입니다. 둘째, 식사 제한으로 필요한 영양소 섭취를 못한다. 식사 제한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양소 섭취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단백질, 콜레스테롤, 지방 등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 아마도 외견상으로는 살이 빠져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 윤기가 나빠진다든지 흰머리가 늘어나고 모발량이 줄어들어 궁상맞은 꼴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늙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세포들의 상태가 나빠진다. 즉, 세포 단위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생물은 해당계라는 사이클에 의해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사이클에서 얻어지는 물질을 산소를 사용해 대사시킴으로써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이죠. 이 사이클을 지체시키지 않고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 보요소, 비타민들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에서는 당연히 이들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도중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사이클의 회전도 나빠집니다. 6번째, 더 이상 친구와 비교하지 말자. 70대가 되면 해당 인구의 10%가 치매가 됩니다. 나머지 90%는 두뇌 기능에 문제가 없어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을 정도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울병에 관한 기술에서도 언급했지만 70대는 외관상으로나 사회적 지위 등 사람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들이 크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저 친구에 비해 나는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 쉽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큰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70대에게 개인차를 인정한다는 것은 노화를 받아들인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 좋다, 외모가 젊게 보이는 편이 좋다라고 했던 50대, 60대까지의 가치관에 계속 얽매여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모색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7번째, 몸에 익힌 습관은 이후의 인생을 구해준다. 70대의 뇌 기능과 신체 기능을 의식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가 돼도 요양 서비스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우선 활동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의욕 저하를 피하고 전두엽과 남성 호르몬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습관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70세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은퇴하게 되면 이렇다 할 신체 움직임이나 두뇌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즉, 이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뇌를 쓰고 신체를 움직이려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뇌 기능도 운동 기능도 더 이상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70대의 습관 만들기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0대 때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 그리고 생애 끝까지 계속됩니다. 예를 들면 70대에 평소 걷겠다고 마음먹고 산책하는 습관이 든 사람은 그것을 80대가 돼도 계속합니다. 수영을 하겠다, 등산을 하겠다고 70대에 결심하고 습관화시킨 사람은 80세가 돼도 체력이 있는 한 계속합니다. 등산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을 대체할 무언가를 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가짐만은 평생 계속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연극 관람, 그림, 바둑, 장기, 시 등의 취미 활동도 70대에 습관화 시켜두면 80대가 되어도 일을 그만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70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80대가 되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80대에는 신체 기능이 70대 때보다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의욕도 더욱 감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때와 비슷한 신체 기능과 의욕이 남아있을 70대 동안에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70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곧바로 노쇠해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줌으로써 80대가 되더라도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끝으로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행복이란 즐기는 능력이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행복한지 어떤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꼴불견이다라고 생각하면 불행하겠지만 고맙다고 생각하면 행복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귀여움을 받습니다. 물론 반짝반짝 빛나고 토실토실해서 이론의 여지 없이 귀엽기는 하지만 상대에게 온몸을 맡긴 채 모든 것을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더욱 사랑스러운 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나고 성장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계호를 받으며 죽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제가 정신과를 선택한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세 때 지인이 하던 고령자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임상의 현장에서는 의학 서적이나 논문의 지식만으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이야말로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자기만의 인생 드라마가 있고 모두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죠. 마음의 병이 원인이라고 하는 부덕이나 불운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하나의 존재인 동시에 잘난 인생 못난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전문가로서 환자들을 이끌어야 할 입장인 제가 오히려 환자들로부터 깊은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기처럼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고맙다라며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행복에 관한 힌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 아기의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아기는 사소한 것에도 열중하고 크게 웃기도 하며 뭐든지 즐겨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같을 순 없겠지만 궁극적인 행복이란 역시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즐겨야지만 비로소 인생 100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행복이랑 즐기는 능력이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에서도 즐기는 것을 어른들에게 배우지 못해서 지금도 즐기지 못한다는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면 명예가 높아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순간일 뿐 또다시 행복은 기본 상태로 돌아옵니다.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그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책 곁에 두고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책 70대의 행복한 고령자를 읽고